결혼 20주년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이렇게 끝날 줄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댁 마당에 서 있던 저는 손에 가방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표정이 먼저 저를 밀어내던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0주년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일지 찌개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메뉴를 떠올렸습니다. 된장찌개는 어제 했고 미역국은 그저께였으니 오늘은 북어국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그릇이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학교에, 작은아이는 학원에 갔을 시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손끝으로 따뜻한 물기를 느꼈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는 동안에도 저는 그날 제가 그 집 마당에 서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전화가 온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남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잠깐 나와봐. 집 앞이야. 그 짧은 말에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남편 차가 서 있었고 조수석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익숙한 길을 지나 시댁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급한 일이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시댁 대문 앞이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낯선 사람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를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 화분에 흙이 살짝 날렸습니다. 그때 2층 창문 쪽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참을 그렇게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품에서 꺼낸 것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아. 봉투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고 제 이름 옆 빈칸만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뭐예요, 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 대신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자리에 여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골목 어귀에서 어디선가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여자는 남편 옆에 섰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 안주인인 것처럼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손에는 열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댁 대문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준비된 일이었다는 것을, 20회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라는 걸. 대문 밖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저 쫓겨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2층에서 내려오셔서
마당 한쪽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천천히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곧 무언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 뒤편 어딘가에 서 있었고 그 여자는 현관 계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나오셨을 때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갈색 천 소재의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모서리는 해져 있었고 손잡이는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그 가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 맨 위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서 가져오셨다는 가방. 한 번도 꺼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제 앞까지 걸어오셨습니다. 발소리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먼지가 살짝 일었습니다. 이것만 들고 가.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은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보고 계셨습니다. 손은 치마 옆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바닥까지 가기 전엔 열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방은 제 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는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안에 무언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잡이가 손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20회가 이 손잡이 하나로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들고 마당을 걸어 나갔습니다.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끌고 걷는 동안 바퀴가 골목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저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이 닿는 대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가방은 무거웠습니다. 여관을 찾은 건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역 근처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간판은 색이 발에 있었고 계단은 좁았습니다. 유리문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카운터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한참 보셨습니다. 뭔가 물으실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노란 플라스틱 열쇠고리에 202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층 끝방이야.
조용할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가방을 끌고 올라가는 동안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끝방 문은 낡았습니다. 문고리가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비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벽지는 오래전에 색을 잃어 있었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들떠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약하게 났습니다. 침대는 한쪽 벽에 붙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티슈 한 통과 낡은 시계가 있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문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저녁 식사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반지를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부은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가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여는 소리, 닫는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기침 소리,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손을 뻗었다가 거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닥까지 가기 전엔 열지 마라. 바닥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이 바닥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이는 이맘때쯤 학원에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엄마하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아이는 저녁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으면서 어쩌면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얼굴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 자국 같았습니다. 저는 그 얼룩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현실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여관방에서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화면에 낯선 지역 번호가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아이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 어머님 맞으시죠? 여기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좋은 소식일 리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분 주민등록번호로 연락드렸는데요.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이요? 네. 자녀분 두 분 다 전입신고가 접수되어서요. 확인하셨나 해서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전입신고요? 제가 한 적 없는데요. 보호자 동의 하에 처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소는 0번지로 되어 있고요. 그 주소를 들었을 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시댁 주소였습니다. 언제요? 언제 신고된 건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저께 접수되었습니다. 그저께 제가 이 여관에 들어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를 내보내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들 주소를, 제 흔적을 지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 어머님, 혹시 이에 제기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지, 서류가 필요한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단 확인만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다시 켜졌습니다. 시간이 표시되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사라진 사실도 모를지 모릅니다.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리 너머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주소가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이 있던 자리가 지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이 사는 집에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서류로, 주소로 증명되는 현실. 저는 가방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자동으로 끊겼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정말 혼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이번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이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화면에 학교 번호가 떴을 때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선생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사실은요, 학교에 신고가 들어와서요. 신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신고요? 양육 태만 관련입니다. 아이가 며칠째 학원에 혼자 가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양육 태만. 제가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이 주소도 변경되었더라고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망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이 아버지 쪽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전화를 놓칠 뻔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가 20해를 함께 산 사람이 저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양육 태만으로. 나쁜 엄마로.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아이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센터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양육 태만.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태만하게 키운 적이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아이들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제 식사를 거르더라도 아이들 밥은 챙겼습니다. 제 옷을 사지 않더라도 아이들 옷은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나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기록상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빗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남편이 원한 것일까? 저를 완전히 아이들에게서 떼어놓는 것.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쁜 엄마로 만드는 것.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킬 수도 있지만 그 이름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가방 쪽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까지 가기 전엔 열지 마라. 이제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바닥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서류가 정말 바뀐 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가방을 여관에 두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동네로 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동사무소 입구에 들어섰을 때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아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87번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75번, 76번, 77번. 그때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구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마당에 있던 남편 옆에 섰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의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서 계셨고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뭔가 서류에 적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서류 작성하시는 거죠?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보호자 서류. 아이들의 보호자 서류를 그 여자가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그 여자 옆에 서서 서류가 작성되는 걸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출구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전광판에 87번이 떴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구로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87번 손님? 직원이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아이 주민등록 확인하러 왔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전입신고 완료되었고요. 보호자도 변경 접수 중이네요. 보호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직원은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조부모님하고 다른 분 한 분 계시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창구를 떠났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지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도장 하나로. 편지가 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여관 주인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손에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편지 왔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주소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이 글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 학원도 빠지지 않고 가. 할머니 집에서 자고 있어. 밥도 잘 먹어. 엄마 아빠가 말했어.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선생님도 물어봤어. 엄마가 어디 있냐고. 나는 모른다고 했어. 동생이 엄마 보고 싶다고 울었어. 나도 보고 싶어. 그런데 아빠가 엄마 전화번호 지우래. 할머니도 엄마 얘기하지 말래. 엄마 정말 우리 버린 거야? 정말 안 오는 거야? 동생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돼? 나도 모르겠어. 선생님이 편지 쓰라고 해서 썼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쓰래. 근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보고 싶어. 영희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글씨는 중간중간 번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그냥 떠난 사람,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아이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어떤 글자는 크고 어떤 글자는 작았습니다. 급하게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바닥에 와 있었다는 걸.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걸. 아이들이 저를 버린 엄마로 기억하게 된다는 것. 그게 진짜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쪽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까지 가기 전엔 열지 마라. 이제 바닥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편지가 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여관 주인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손에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편지 왔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주소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이 글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 학원도 빠지지 않고 가. 할머니 집에서 자고 있어. 밥도 잘 먹어. 엄마 아빠가 말했어.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선생님도 물어봤어. 엄마가 어디 있냐고. 나는 모른다고 했어. 동생이 엄마 보고 싶다고 울었어. 나도 보고 싶어. 그런데 아빠가 엄마 전화번호 지우래. 할머니도 엄마 얘기하지 말래. 엄마 정말 우리 버린 거야? 정말 안 오는 거야? 동생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돼? 나도 모르겠어. 선생님이 편지 쓰라고 해서 썼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쓰래. 근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보고 싶어. 영희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글씨는 중간중간 번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그냥 떠난 사람,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아이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어떤 글자는 크고 어떤 글자는 작았습니다. 급하게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바닥에 와 있었다는 걸.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걸. 아이들이 저를 버린 엄마로 기억하게 된다는 것. 그게 진짜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쪽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까지 가기 전엔 열지 마라. 이제 바닥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앞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잠금 장치를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방 안에서는 크게 울렸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지퍼가 움직이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가방이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옷도 귀중품도 없었습니다. 대신 서류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하나가 가방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시댁집 등기부였습니다. 소유자란에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여러 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은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들이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적어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 술 냄새, 거짓말, 남편이 전화 받으러 나간 날, 목소리가 달랐음, 남편 차에서 낯선 향수 냄새, 남편이 주말에 출장 간다고 했던 날, 거짓말로 확인됨. 메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년 동안 남편의 행적을 기록해온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증거를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 카페에서, 거리에서, 차 안에서. 누군가 멀리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장은 짧은 메모였습니다. 울고 끝낼 거면 열지 말랬다. 이건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증거다. 법정에 가져가라. 아이들을 데려와라. 내가 선택한 건 며느리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저는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그 여자의 존재를, 모든 것을.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 조용히 혼자서. 마당에서 저를 내보낸 것도, 가방을 건넨 것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가서도 일어설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주저앉을 사람인지.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이었지만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할 일, 일주일 안에 할 일, 한 달 안에 할 일. 아이들을 데려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여관에 온 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며칠 뒤였습니다. 여관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차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관 입구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짐 챙겨. 짧은 말이었습니다. 네? 짐 챙기라고. 나랑 같이 가야지. 저는 가방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가방을 보셨습니다. 열었구나. 네, 열었습니다. 다 봤어? 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침대 끝에 앉으셨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울지 마. 이제 울 시간 없어.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내가 늦었다.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그랬으니 내 잘못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야. 내가 이 집 며느리야. 아무도 그걸 빼앗아가지 못해. 어머니, 내일 변호사 만난다. 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번 주 안에 데려올 거야.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뭐가? 아드님이.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건 며느리다. 그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내가 이 집 지켰잖아. 한 번도 불평 안 했어. 내가 너 안 지키면 누가 지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갈 데 많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무겁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여관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잘 가요. 감사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여관이 멀어졌습니다. 그 좁은 방이 긴 밤들이 외로움이 멀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집. 우리 집. 우리 집.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으로.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으로.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고 법정에 섰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20해가 끝난 그 마당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조용하지만 깊은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느낀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